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설계 원픽의 진행을 맡은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재승, 김한울, 김민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이재승 전문가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보험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이재승입니다. 나침반. 네, 어떤 나침반으로 설명을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으로 김한울 전문가님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험금 탐정 김한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탐정. 네. 네, 나침반 나왔고요. 탐정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뭐라고 할지 살짝 기대가 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김민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보험을 활용한 3대가 행복한 진짜 컨설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아이고 뭐 나침반 그다음에 탐정 3대 전문가 나왔습니다. 참 오늘 어떤 주제가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주제가 보니까 수술비네요. 네, 수술비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질병에 관해서 네.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 치료를 하시거나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꼭 수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를 했다? 네. 그러면 수술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실손이 네. 변화되면서 네. 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또 전환 실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수술비를 준비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일점이 따로 있다 없다 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실비에서 사실은 뭐 실비가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왔고 뭐 곧 있으면 5세대도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뭐 바뀌고 어떤 게 내가 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실손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1세대 실손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손까지 보험료가 진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0%부터 시작해서 2세대 실손으로부터 넘어가면서 뭐 자기 부담률이 10%, 그다음에 3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3종에 대한 30% 이렇게 점점 세대를 거치면서 자기 부담률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에서 60대 분들께서 많이 가지고들 계십니다. 그에 따른 손해율로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환 실손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전환 실손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도 많고 자기 부담률도 현재 많은 상태인데요. 그 자기 부담률이 높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 해서 수술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이 뭐 실비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수술비가 조금 대체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술비가 보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수술비는 일단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절단이나 절제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
질병이든 내적으로 생긴 질환이나 상해, 우연, 급격, 외래로 인한 수술을 받았을 때 절단 절제를 하시게 되면은 수술비 보상을 받게 되십니다. 또한 엔대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와 같이 이런 열거된 거에 보상하는 수술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마다 불리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뭐 144대 수술비, 많네요, 숫자가. 네, 119대 수술비, 112대 수술비와 같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하는 가지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안에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각각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흔하게 저희가 이제 다빈도 질환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뭐 흔하게 병원 자주 가는? 네, 병원 자주 가셔서 수술하시게 되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뭐 담석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수술로 인한 거, 그다음에 뭐 치액 수술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딱 봐도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저나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 수술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님은 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준비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절단과 절제만 하면은 그냥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술비의 비중을 제일 높게 설정을 하고요. 무조건 주는 걸 제일 높게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조건부가 붙는 열거된 수술비, 엔대 수술비와 그 다음 순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술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종수술비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대 수술비 순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은 거에서 좁은 거 순서대로 간다. 근데 이제 아까 엔대 수술비가 네. 그 아까 숫자를 보니까 뭐 119대, 144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특정적으로 뭐 이런 수술비 땡땡땡 뭐 몇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119대 수술비 네. 중에서 69대 수술비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자궁 근종 양성 신생물이라든지 오. 담석증에 대한 수술, 또 여성이라면 유방에 대한 어떤 절제된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보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69대 수술비를 다빈도 수술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하면 뭐 보험금 이렇게 지급된다 이런 예시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고객님 네. 사례를 한번 드려보면 네.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150만 원 정도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저기 앞서 보시면은 질병수술특약 보장, 제가 말씀드린 그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약해서 총 110만 원 중 155만 원 받으셨네요. 네, 155만 원 받으셨고 엔대 수술비로 좀 보여질 수 있는 게 여성 다빈도 수술 특약입니다. 50만 원 가량 받으셨는데 네. 50만 원의 감액 기간 적용해서 25만 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2대 양성 신생물로 10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로 10만 원 이렇게 받아가신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종합검진 하고 나서 담석증 진단 받으시면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뭐 질병 수술 특약, 그다음에 다빈도 수술 특약, 그다음에 뭐 12대 기간 수술 특약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고 뭐 혹시 그러면 다른 연령대들도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수술이 저는 조금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령대별로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이라고? 직장인들 네, 치질? 치질. 아니면 뭐 요거 용종? 뭐 이런 거? 네. 네. 보통 20, 30대 주로 하는 순위가 수술 네. 순위가 1위가 치액이라고 해요. 맞췄어? 네. 2위는 이제 제왕절개.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대로 네네. 3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용종 수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네. 네. 뭐 연령대별로 요거 한번 쭉 한번
짚어 주실래요? 네. 네. 일단 20대, 30대에 제왕절개 제일 많이 하네요. 네, 제왕절개를 제일 많이 하고 2위로는 치액 수술이 있겠고요. 그 3위로는 뭐 제왕절개가 있겠고요. 맹장. 맹장, 네. 네, 충수염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40대로는 1위가 치질. 치액, 어. 그리고 2위가 담석증, 3위가 이제 자궁의 절제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조금 많이 다르니까 고려하셔서 수술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아까 용종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용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뗀 사람은 없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뗄 때마다 이걸로 이제 보상을 받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재발률이 네, 60%가 된다고 해요. 60%? 네. 네, 그래서 한 번만 떼신 분은 없고, 네. 야, 한 번만 제거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셨던 분인데 네, 34살 남성이신데 네.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하신 분이십니다. 음, 네, 이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34세면 지금 이제 수술비 앞에서 얘기해 주신 특약을 얘기를 하신 네, 거죠? 동일한 그래도 뭐 한 4, 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병력이 없으셨던 분인데 네. 이제 21,000원입니다. 오, 저렴하네요. 네. 근데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는데 네.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적게 냈으니까 적게 받겠지. 그렇죠. 260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뭐 얼마 냈는데요? 2만 원 21,000원. 냈는데. 네, 총 납입 회차는 2회차고요. 그러면 4만 원 냈는데 4만 원 냈는데 260만 원 260만 받나? 원. 네. 말이 돼요? 살짝 안 되죠. 왜 그러면 왜 260만 원을 받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질병 수술비로 네. 70만 원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종합질병 수술비로 150만 원을 받으셨고요. 종합 질병?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담석 때도 나왔던. 네네.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만 원. 더 많이 주네. 네. 어. 그리고 양성 신생물 제거 비용 10만 원. 네. 네. 그리고 종수술비 10만 원. 오. 근데 이분 지금 감액 기간 적용받아서 260이었거든요. 그러면 감액 기간이라고 하면은 뭐 1년 이내에 절반 준다. 네. 1년 이내 절반 주는 금액이 260. 그럼 1년 뒤에는 더 준다. 520. 용종은 재발률이 60%다. 예. 끝나고 남으세요. 끝나고 남으셔서 저한테 조금 얘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수술비들도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수술비가 아까 이제 실손을 조금 보장을 뭐 본인 부담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꼭 수술비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조금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 혹은 난 이미 실손을 가지고 있어서 100% 보장을 받는 실손이기 때문에 난 지금 거 유지할래 하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손은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는 전환해야 되는 시점은 꼭 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손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바로 네. 저는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실손도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온 시점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 특약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약들이 보상을 잘 못 해준다고 하면 지금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가 뭐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 참고하셔서 내 나이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겠구나라는 거 조금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언이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시즌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나침판 전문가님 끝났고요. 이제 탐정 전문가님 뭐 할지 궁금하네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 언제적 사진이에요? 작년입니다. 아, 작년이에요? 네. 네, 이렇게 다르다고? 아, 어, 싹. 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 간병보험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먼저 간병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 있으실까요? 간병, 뭐 병원 가고 옆에서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 네. 먼저 간병의 용어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병이란 환자, 노인, 장애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간병은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전문 간병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주요 목적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간병 용어 정리해줬는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얘기한 게 틀렸나? 아,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지만 거의 그래도 비슷한 걸로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왜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4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고령 인구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자면 현재는 지금 외부 간병인을 하루 쓴다고 하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한 달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많이 드네요. 네. 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분당 300, 400 들어가면 이거 진짜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네. 네. 이에 대한 준비를 내가 내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간병인 보험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간병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었듯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간병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다. 네. 살짝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보험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이 종류에 따라서 뭐 어떤 게 있고 뭐 차이점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간병보험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간병,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간병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치료가 가능한 간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종류에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우리가 다쳐서 가벼운 상병부터 교통사고, 암 환자도 될 수 있죠. 병원에서 치료, 재활,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간병을 위한 비용은 월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간병을 살펴보면 이제 장기 요양진급을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때는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가 됐거나 편마비 아니면 뇌 후유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가지고 이럴 때는 집에서 제가 시설을 하거나 요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시설 비용이 월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이게 보니까 딱 이거네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필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우선 궁금한 건 필요한 거, 치료가.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게 보니까 아까 간병인 사용일당, 네. 그다음에 지원일당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요것도 비교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간병인 보험을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서 간병인을 쓸 때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가입한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간병인 사용일당이고,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간병인을 보내주셔서 간병 케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 지원일당은 간병인을 회사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보상받는 건 없고 케어만 받으시면 되십니다. 또 요양병원을 살펴보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2에서 5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보통 정해져 있는 간병인이 있습니다. 외부 간병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간병을 요양병원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청구를 해서 받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만 보더라도 비교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고, 네.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실제 비용을 주거나 간호간병 통합하면 조금 금액을 적게 주거나, 네. 요거는 이제 우선은 알겠고요. 근데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병인 사용일당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갱신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을 통해서 갱신형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갱신형에 대한 부담과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간병인 사용일당 비갱신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간병인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족 간병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분이 아팠을 때 보통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잖아요. 맞아요. 부모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럴 때 가족이 간병을 하는데 이 가족 간병을 한 거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사용일당을 받을 수 있다. 네. 오. 요즘에는 간병 업체들이 네. 일반인들도 간병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 간병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서류만 구비되어서 가족 간병 보상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간병을 했다라는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은 먼저 직접 구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돌봐주거나 다른 가족분들이 구해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혼자 사시거나 돌봐주실 분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에 그분이 간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구해야 돼. 네. 그러면 그게 또 이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간병비 인상에 대한 부장이 안 됩니다. 현재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향후 물가가 더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 간병 비용이 올라갔을 때 25만 원, 30만 원이 됐을 때는 그때는 오로지 그 추가되는 부분은 환자분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알겠고. 네. 그러면 요 둘의 가격 차이도 제가 지원일당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그만 지원일당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원일당을 설명 한번 드리면, 네. 지원일당의 장점은 아까 사용일당과 반대로 간병인을 구하는 수고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아까 그 혼자 사시거나 간병이 알아서 사용일 때 보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이것의 유일한 단점이 있는 것이 갱신형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제 사용일당은 비갱신이 가능하지만 간병인 지원일당은 갱신형 상품밖에 없다 보니 향후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또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보험료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네.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납니까? 네, 꽤 많이 납니다. 제가 40대, 50대, 60대 보험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40대 같은 기준, 40대는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40대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일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리고 지원일당은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는 환자분의 아니 가입하신 고객분의 상황과 입원, 수술, 치료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15%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 비갱신형 기준으로 저 가격인 거죠? 사용일당은 비갱신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은 조금 더 저렴한 게 갱신형이어서. 네, 갱신형으로 아, 바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딱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지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간병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녀분께서 부모님의 간병보험을 가입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셔서 간병 가입을 해드렸는데요. 이분께서는 24년도 5월에 가입을 하고 아버님께서 24년 10월 달에 무주 야산에서 이제 굴르셔서 다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헬기를 타고 이송될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님께서 아버님이 다친 거에 대한 치료, 간병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따님께 가족간병 보상 가능하시니 그 절차, 등록하고 절차를 진행을 해드려서 보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마침 아버님께서 실손보험도 없으셨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는데요.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여기 지급된 것대로 570만 원이 지급되어서 병원비 부담도 충당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간병을 하신 어머니께도 일정 금액 보상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네, 조금 와닿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또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젊은 분들의 사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즘에는 또 샤워하고 미끄러서 네. 넘어지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례를 준비하는데요. 이분은 맞벌이 부부 4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샤워하고 나오다가 발에 물기가 남아 있었는지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 배우자님이 간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의 간병을 하셨는데 장정에 대한 간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 좀 많이 불편한 사례도 있었지만 아드님께서 간병보험을 준비를 해둬서 어머니께 일정 금액,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이제 간병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험은 항상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간병보험은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얘는 된다. 네, 제 바로 보상된 사례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은 간호통합병동 이용한 사례인데요. 30대 비혼주의 사례자입니다. 이분께서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래도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안내를 드렸고 이분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 새벽에 정말 계단에서 굴르셔서 다치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당장 다치셨으니 얼른 간호통합병동으로 이동을 시켜드렸습니다.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간호통합병동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이제 제가 이게 가입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하지만 조사나 여러 절차는 거칠 수 있다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 간호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님께서 이제 머리도 감겨주고 이제 여러 가지 케어를 잘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통합병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제가 생기게 되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마침 입원했을 때 추석 명절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 어른들께 또 결혼해라 잔소리 듣지 않고 모처럼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훈훈하게 끝났네요. 끝나게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 지원일당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때 재가 시설 보험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먼저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이나 시설,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게 될 때는 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연세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도 집에서 케어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설, 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리고 노천이라고 불리죠.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복지용품 구매, 그리고 단기 보호 등 이런 서비스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확인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제가 서비스 50만 원을 가입했거나 100만 원을 가입하셨다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설 이런 장애 등급을 받으시고 시설에 입소해서 비용을 발생하게 됐던 시설 가입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 재가 시설 보험의 단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을 쓰게 될 때는 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간병인 보험과 재가 시설 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서로의 장단점이 여기서도 보완이 되네요. 뭐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간병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듣기는 했는데 듣다 보면 앞에 거 까먹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때쯤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한 3가지 정도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네,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간병과 집에서 시설에서 하는 간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간병은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지연일당, 간병인 보험으로 할 수 있고, 집이나 시설에서 간병하는 것은 재가 시설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또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병인 지연일당의 차이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써야 되는 간병인 사용일당, 그리고 간병인 지연일당은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어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리고 3번째, 간병인 보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40대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가장은 가장 일이 바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팠을 때 시간을 내서 간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소액의 보험료로 간병보험을 대비해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팠을 때 간병을 대비하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제일 필요한 사람이 40대 가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제가 40대 가장이라서 오늘 이제 전문가님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언으로 활용하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요, 저희가 CG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벌써 3번째 주제입니다. 우선 3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진이 다 못 알아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딱히 요걸 딱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죠.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죽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의 이유들로 이런 사망보험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지 저희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망보험금에 보면 앞에서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뉜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정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망할 때 준다는 것은 종신보험도 정기보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함께 보시죠.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장기간, 보험료, 해지 환급금 또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서로 약간 다릅니다. 자, 말 그대로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즉 말 그대로 종신, 평생 동안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100% 지급받을 수 있고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만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지 않았을 때도 장기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장기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을 때도 해약을 하신다면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종신보험은 유가족도 보호하지만 상속세를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정기, 일정 기간만을 보장해 줍니다. 하여 그 일정 기간이라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보험료가 그 기간만큼이나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실 해약 환급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정기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 우리 유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자꾸 이제 사망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야 내가 죽어서 뭐 남는 건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야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건데 요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저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남겨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가정이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경력이 단절된 아내와 우리 아이가 남게 되는데 충분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고 이 남겨진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의 변화인데요. 보통 우리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대출 있죠. 특히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을 때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대출이 상당히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외벌이가 됐던 어떤 맞벌이가 됐던 한 사람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원리금이나 어떤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러한 부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유가족이 우리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지요.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어때요? 상속세 재원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받는 사람은 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골칫거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우리 상속세를 보험금으로 해당 보험금으로 납부한다면 우리 상속인 입장에서는 매우 즐겁게 상속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크게 보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대출금 갚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얘기를 했는데 각 상황별로 이게 더 유리하다. 뭐 요게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예시도 함께 보시죠.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볼 사례는 매우 정기보험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게요. 가족의 생계. 네, 맞습니다.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된다면 지금 이러한 사례는 정기보험이 유리하다. 자, 배우자, 아빠가 30살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28살, 그리고 우리 아이는 갓 태어난 0세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20년이 지났을 때를 상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아빠는 50세가 되었고, 엄마는 48세, 그리고 우리 아이는 20년이 지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20살이 된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자, 갓 사회초년생이자 대학생인데, 이때도 아직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이 아이가 막 독립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한참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기도 하고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의 이유로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가장의 부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망보험금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된다면 자, 여기서 또다시 10년이 경과했어요. 이때는 우리 아빠는 60세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58세 그리고 우리 자녀는
자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가족의 그 배우자님이 가장이 사망을 하신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때는 우리 엄마 나이를 58세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하면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국민연금이 사망의 부재가 있지만 얼마 있으면 우리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유가족의 어떤 연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30살이라고 고려한다고 하면 조금 이르다고 하면 이르지만 어쨌든 사회초년생으로서 조금씩 앞발을 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적어도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60세 정도까지는 우리 가장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사례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에랑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생계비에 포함되니까 정기보험이 유리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야 된다. 요건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정기보험이 유리할지 종신보험이 유리할지.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드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 아,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왜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종신보험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되는 건 이거잖아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하는 거, 종신보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종신보험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종신보험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안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실 상속세라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또는 어떤 수익자,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저희 한번 그림으로도 살펴보실게요. 네. 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요? 바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동일하게 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계약자가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본인, 수익자가 배우자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본인, 피보험자도 본인, 수익자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라면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이게 다르니까 다르니까. 발생할 수 있다. 네, 다르니까. 어. 또 다른 세 번째, 계약자가 배우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이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라고 할 때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내용은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충분한 계획 및 의논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상속세 세율과도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내 재산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가이드도 조금 한번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 금액은 세율에 따라 다르고 세금을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이 세율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 상속세율은 그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적에서 정해진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자, 상속세율은 가세표준에 따라서 1억 원 이하였을 때부터 30억 원을 초과할 때까지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이 내네요. 맞습니다. 30억 초과되면. 맞습니다. 많이 냈더라도 저렇게 받고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기초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 공제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만 해주신다고 하면 최대 30억까지 되고 기타 공제는 또 미성년이라든지 뭐 장애인 기타 등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보험을 활용하셔도 좋다. 근데 여러 가지 알아두셔야 될 세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보험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조금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 그리고 보험료, 해지 환급금 또는 어떤 이것들을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랐고, 두 번째로 어때요? 이렇게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원리금 이자에 대한 주거의 변화 때문에 내가 해당한다면 어떤 정기보험이 유리한지 종신보험이 유리한지도 봤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과 관련해서 상속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도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보장을 통해서 상속세를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면 좋겠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은 다 이제 보험 전문가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뭐 얘기도 했지만 뭐 가족의 생계나 주거의 뭐 변화,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준비하셨는지. 네, 가장 먼저 전문가님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준비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정기보험. 아니요, 두 개 다 준비했습니다. 아, 둘 다? 둘 다 준비했고 네. 조금 더 퍼센트로 나누자면 어떤 7대 3의 비율을 잡았고 뭐가 7이에요? 7은 정기보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은 종신보험.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전 한참 지금 일을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엄마기도 하고 네. 지금 맞벌이 가정이긴 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이 맞벌이하는 아빠도 엄마도 어떤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기보험 어떤 사망보험 값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얼마 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집을 마련하는 데에 어떤 그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걸 갖고 나가서 그 무게를 지어지고 있는 사람이 네. 남편과 저기 때문에 어떤 정기보험 분할을 더 크게 했습니다. 왜? 어떤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 어떤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동 실물 자산을 보았을 때 자꾸자꾸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이걸 또 다른 또 상속을 재원 어떤 마련하는 어떤 준비를 한다면 종신보험도 좋겠다 해서 종신보험도 분할도 또 잡았고요. 역시 확실히 이게 전문가님이라 그런지 이런 기준 때문에 나는 이런 비율로 준비했습니다라는 네. 게 확실하시네요. 아마 보시는 이제 시청자님들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걱정이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들 정리하면 한 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생설계 원픽에서 준비한 이러한 정보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